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 이맘때 한국에서 제일 바쁘신 분 한 분을 뽑아보려면 바로 이분이셨을 텐데 지금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1년 지나서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네, 러시아 전문가시죠?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많은 사람의 예상을 깨고 1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국에 소위 말하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밀떡 분들은 금방 끝날 것처럼 얘기했고 마치 우크라이나가 뭐 엄청난 공세와 힘이 있어서 금방 끝날 것 같았지만 딱 나오셔서 그때 우리 교수님은 아니다, 오래 간다, 오래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러시아는 장기전의 명수다. 뭐 5년도 길지 않다. 뭐 이런 톤으로 다 말씀해 주셨었어요. 근데 실제로 진짜 지금 현재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들을. 사실은 그 미국이 가장 큰 수혜자죠. 수혜자. 그 자기 영토에서 전쟁이 안 일어나고 그다음 미국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는 사태는 전혀 아니고요. 그래서 원래 그 미국이 의도했던 바가 러시아가 다시 유럽에서 강력한 강대국 내지는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완전히 빼놓는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의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 뭐 노엄 촘스키 교수 같은 경우는 미국이 유도해서 일으킨 전쟁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죠. 우리 촘스키 박사님께서는 원래 워낙 저 전쟁도 싫어하시고 조금 이렇게 정부에 대해서 약간 강력한 안티 세력이시기도 하죠. 자국에서 어떤 그 안티 아니면 뭐 옛날 그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아테네의 그 아테네가 소라고 하면 등에 처럼 이렇게 그 된소리 아니면 쓴소리를 한다, 뭐 그런 입장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미국이 이 러시아의 힘을 완전히 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러시아가 패전하는 것인데 러시아도 기본 체력이 있기 때문에 패전은 하지 않을 상황이고 대신에 전쟁을 최대한 장기전으로 끌어서 계속 그 러시아라는 곰이 피를 흘려서 빈혈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뭐 이런 전략을 추구하니까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의 그 방어 무기는 전폭적으로 지원하지만 공격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 경제 제재가 가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서방의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버티지 못하고 주저앉을 것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 2010년대 이후로 러시아도 상당히 그 대비를 많이 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서방의 제재를 받으면서 휘청거렸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그 대비를 해와서 경제 제재를 극복할 수 있는 기본 체력이 웬만큼 쌓인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예상과 달리 그 제재를 잘 넘겼고 그러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도 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이거 무한정 길어지면 러시아도 큰 출혈이 되겠지만 1년 정도는 뭐 충분히 버틸 수 있고요. 이런 상태로 가다면 뭐 2, 3년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더 길어지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기본 체력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한 2, 3년까지도 전쟁을 끌고 가도 러시아는 버틸 수 있다. 사실은 내용상으로 보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긴 합니다만 사실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러시아하고 대항할 수 있는 군사적 체력이나 힘이 있겠어요. 따지고 보면 대리전인 듯한 느낌 많이 들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 6.25 같은 동족 산잔의 비극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많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와 미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충돌을 한 셈인데 전쟁터는 우크라이나가 되고 실제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라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비극이 돼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과 그 러시아의 대리전에 우크라이나가 큰 비극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의 그 동족끼리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그 민족이라고 했을 때 국가로 나눠졌을 경우에 다른 민족이지만 네. 우리가 뭐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역사라든지 종교가 동일하면 아니면 비슷하면 하여튼 하나의 민족으로 인종으로 묶는데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하나의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 동족이 왜 이렇게 싸우게 됐나? 근데 동족이 싸우면 훨씬 더 우리나라도 보면 무섭게 싸우는 경우도 있던데요. 그렇죠. 예. 이게 오래도록 쌓인 거죠. 다시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국가가 18세기, 19세기에 생겨나고 지금은 이제 가장 주도적인 형태가 됐죠. 네. 그런데 국민국가가 없을 때는 하나의 민족으로 묶였었는데 이게 국민국가가 형성이 돼서 어떻게 소련 붕괴 후에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서로의 자기 나라의 이익이 더 앞서고 민족이란 것도 이제 쪼개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격렬한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좀 좀 가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히 상징적인 장면을 봤는데 쇼츠라고 하나요? 짧게 나오는 유튜브에 나오는 30초 내지 1분 정도였었는데 그러니까 누가 올렸는데 우크라이나 젊은 남성군이라고 할머니하고 서로 이제 말다툼 입씨름을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젊은이가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왜 이렇게 싸우느냐 말을 하니까 우크라이나 젊은이가 당연히 우리 국토를 침범한 러시아를 상대로 싸우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했더니 할머니가 러시아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는 나이가 있으니까 소련 시절을 경험했고 그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뭐 지지고 볶는 관계였지만 어쨌든 우호적으로 지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 젊은이는 나이가 뭐 20대 중반이라고 하면 독립한 이후에 태어나서 민족주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러시아란 나라는 뭐 딴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게 러시아 국군의 러시아 군대의 공식 구호인데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군대. 그래서 러시아니까 친하게 지내라고 하는 말을 할머니가 하니까 우크라이나 젊은이가 우크라이나에게 영광을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어떤 국가와 군대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싸우려면 미국인들과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떤 독립 국가의 개념 내지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다른 민족이라고 하는 관념을 확실히 가진 젊은 세대 우크라이나인들과 그런 경험이 아니라 예전에 러시아인과 훨씬 더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는 한 나라, 그러니까 한 지붕 밑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이 든 세대와 이렇게 사실 충돌하는 것이죠. 상당히 상징적인 쇼츠였습니다. 그루지아나 벨라루스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일까? 아니면 거긴 진짜 확실히 민족이 좀 성향이 다른? 조지아죠. 조지아는 사실 러시아인과 약간 좀 차이점도 있고, 그 다음에 10년 전에 한번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는데요.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완전 밀착 관계입니다. 근데 민족이라는 건 좀 다른가요? 그러니까 민족이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보다도 더 가까운 민족이죠. 그러니까 러시아와 벨라루스인이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사촌 관계라고 하면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형제간이다. 뭐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럼 말도 의사소통도 다 통하고? 거의 다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친러시아 지역이었다. 그런 게 맞겠네요. 말이 통했다라는 거. 벨라루스 대통령이 지금 루카셴코 대통령인데 푸틴 대통령과 공공연하게 이제는 국가 연합을 한번 결성해보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전황만 보자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전선의 교착 상태가 되어 있는데 계속 폴란드라든지 그러니까 유럽 연합으로부터 보급품이 우크라이나 중앙부를 가로질러서 동부로 지원되고 있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중간에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벨라루스에 있는 벨라루스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거기서 내려와서 중부를 갈라버리면 보급로가 끊어지면서 네. 더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나리오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그러니까 밀착 관계죠. 지금 현재 크림반도까지 연결되는 육로 연결지는 아직 끊어진 게 아닌 거죠? 아니죠. 만약에 그게 끊어지면 러시아로서는 정말 뼈아픈 손해가 되겠죠. 네네네. 예. 그거를 제대로 지금 방어를 하고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가 그거를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러시아가 공식적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그 전황을 그러니까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그 우크라이나군을 그 서쪽으로 밀어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반격을 또 시도하고 있고 그 바흐무트인가요? 거기서 지금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러시아 쪽으로 그 승기가 넘어간다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가 좋은 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참 좋은데 그 정보 중에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참 많아서 그 문제, 특별히 전쟁 관련 정보는 지금 와서 보면 참 정확하지 않았던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독일 전차가 그 우크라이나에 제공됐다라는 거는 뉴스로 나온 거 보니 아까 이제 공격용 무기는 미국이 안 준다고 했는데 일부는 공격용 무기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상당히 뭐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식으로 그 전황을 일거에 뒤집을 만한 강력한 그 무기가 그 우크라이나에 지원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뭐 그 우크라이나의 전력을 높일 수 있는 무기로 지금 말씀하신 그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라든지 각종 무기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 되면 러시아가 강력한 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래서 그 공세를 막아내려면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지원한 무기로는 그런 방어를 못 해낼 테니 최소한 방어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게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레오파르트 전차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원이 가해지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이 예전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또 하나가 그 효과가 과연 그 예상한 만큼 나올 것인가 했을 때 우크라이나 군대의 가장 큰 그 뭐랄까 취약점이란 것이 여러 나라에서 여러 종류의 무기를 받으면서 이게 통일성이 없고요.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야전이 워낙 이제 험하고 힘든 곳이 돼서 아무리 그 튼튼한 그 무기라도 이제 고장이 나기 마련인데 이게 부품 같은 걸 조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통일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탱크가 고장 났을 때 다른 탱크에서 부품을 떼와가지고 갈아 끼우면 또 굴러갈 수가 있는데 여러 종류의 탱크가 아니면 그 무기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 보급이 부품 보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한번 고장 나면은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무기 체계의 그 비통일성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안고 있는 가장 그 취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의 전력이라고 보면 미국이 전력을 조금 더 세게 한꺼번에 쭉 밀어붙이면 그 육로로 연결된 크림반도의 일부 어디 부분을 끊어낼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직접 안 하더라도. 만약에 그 지금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이 끊기면서 크림반도가 고립되면 이건 완전히 그 재앙이거든요. 러시아 그러겠죠. 전쟁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으로서는 걱정이 되는 게 우크라이나군에게 강력한 무기, 특히 이제 공격 무기를 그 지원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러시아군에게 재앙을 가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통쾌할지 몰라도 이게 열받은 러시아가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죠. 뭐 이게 당연히 그 전략 핵무기는 아니겠지만 전술 핵무기를 쓰게 되는 것이고 전술 핵무기라도 쓰게 되면은 히로시마 나가사키 이후에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핵무기가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곧바로 그 제3차 세계대전에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러시아의 어떤 힘을 빼놓는다는 차원에서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나토와 러시아군의 전면전이 되게 된다면 미국으로서도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 수위를 잘 조절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거 보면 사실은 정말 피해자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최대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전선에서 교착돼 있고 고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밀거나 아니면 또 밀리거나 아닌 상태인데 러시아로서는 사실 이 교착 상태가 나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서 더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면 좋긴 할 텐데 아마 그 기본 체력이 그렇게까지는 못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그 유럽의 그 국토 면적 제 2위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요. 지금 러시아가 그 점령한 우크라이나 그 영토만 하더라도 이 남한 면적이거든요. 한 나라의 그 국토를 다 점령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우크라이나의 그 주요 산업 시설과 핵심 그 지역이 다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면적이 우크라이나 국토 면적 전체의 20%에 불과하지만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전략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사실 50% 정도를 차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미치는 장사가 아니다. 이것만 유지해도 그리고 또 무리하게 우리가 뭐 기본 체력이 이 정도로 가지고 있는데 또 젖먹던 힘을 짜내 가지고 무리하게 서쪽 땅을 더 차지하려고 하다가 반격을 당하게 되면 뭐 이건 또 그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이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점령한 영토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크게 미치는 장사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전쟁을 획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런 전략까지는 생각하지고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럼 계속 시간 끌어서 어떻게 이렇게 되다가 그 유럽 국가들이 더 이상 우리 너무 힘들다. 지금 뭐 영국이 뭐 경제가 지금 망가진다고 하고 서독도 별로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럽 국가가 앓는 소리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전쟁이 끝내자라고 하면서 이 나토와 미국의 단일 대우가 깨지게 되면 푸틴 대통령은 이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시중에 이제 알려진 바로 의하면 이게 이제 산업적으로 되게 중요한데 미국 무기가 되게 정교한 데 비해서 러시아 무기가 정교하지 못하다. 특별히 이제 반도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탄착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 제대로 못 잡는다. 뭐 이런 설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에는 그렇다면은 그런 논리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승세를 붙였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그 무기 체계는 잘 모르고 아직 저보다 뭐 훨씬 더 그 무기에 관한 지식이 많은 전문가들이나 또 일반 네티즌 중에서도 상당한 고수들이 많아서 뭐 제가 말을 보탤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제가 역사가니까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전통이라든지 기본 어떤 관념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투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서 물건을 사보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크게 분주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느낌이 드는데 대신에 고장은 안 나죠. 아 그래요? 단순하니까 단순하니까 고장은 안 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그 전쟁이 벌어지는 전투가 벌어지는 야전이 워낙 이제 험하고 자연환경이 혹독해서. 웬만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을 그냥 야전에 갖다 놓으면 금방 고장이 나거든요. 근데 그런 야전에서는 사실은 단순한 게 좋습니다. 단순한 게 좋기 때문에 내구성이 강해서 정교함이 떨어지는 측면 대신에 내구성이 강한 것이 바로 러시아의 전통적인 상품의 특징이었고 그 무기도 마찬가지였던 거. 최적이라고 하나요? 옵티멀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구성이 강하면은 정교함이 떨어지고 정교하게 되면은 내구성이 떨어지는데 러시아는 이제 그 정교함보다는 내구성 쪽에 항상 그 무게의 줄을 두는 입장이었죠. 그 마요르트 인형인가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정교할 것 같은데.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 죄송합니다. 마트로시카. 이렇게 계속 끝없이 맞습니다. 나오는 거.
그러면 되게 정교할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보죠. 예. 서양들이 예. 러시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투박한 느낌이 확실히 많이 들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1997년도에 그 모스크바에 갔었는데 네. 거기서 그 뭐 제가 필요한 거는 이제 사가는데 현지에서 구해야 될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사면서 일단 뭐 무겁고 둔중한데 네. 그래서 처음엔 짜증이 났었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단순하니까 쓰기도 편하고 네. 고장이 안 나더라. 이런 느낌이 들었었죠. 아 그렇군요. 네, 자 여러분은 지금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하는 러우 전쟁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담 듣고 계십니다. 사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신냉전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되었다. 예, 예.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의 한 블록을 만들고 추종하는 세력,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의 한 블록이 생기는.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국과 대만, 일본에도 강력하게 요청하는 거, 산업적 요청이긴 합니다만 우리 블록에 들어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저쪽 블록에 이제 붙지 말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한 업체, 아주 큰 그룹사 하나는 약간 친중으로 분류돼서 되게 곤란한 흐름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네, 그런 게 약간 보이는데 이렇게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우호적인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세계 환경이 펼쳐지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신냉전 체제가요. 네. 당연히 그 예전보다 어려워지는 건 그 사실일 텐데요. 그 신냉전이 그 벌어진다고 했을 때 몇 가지 점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더 정교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냉전이라고 하면 그 미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한국이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동북아시아에서요. 그다음에 동북아시아에서 그 중국, 러시아, 북한이 또 한 블록을 형성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블록의 어떤 결속력이라고 했을 때 한미일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요? 예. 좀 의외네요. 그쪽이 더, 위쪽이 더 강할 것 같아요. 그 사실은 그 결속력이 한미일이 더 강하고 그에 맞서서 이제 그 나온 대응 체제가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하나의 블록일 텐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 껄끄러운 상황이 많았습니다.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국경 지역에서 싸움도 많았고요. 결국에 두 제국의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손을 잡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더 뭐랄까 우위를 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팽팽한 기싸움을 해왔었고 실제로 그 기싸움을 하다가 뭐 충돌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예전의 냉전과 비슷한 상황이 되긴 하는데 예전에 어떤 그 결속력 면에서 그 이제 뭐 대륙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도 껄끄럽고 그러니까 북한도 사실은 중국에게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상당히 밀착해 있는 관계인데 또 속으로는 또 역사적으로는 중국 북한 그 헤드쿼터가 중국을 안 믿죠. 그러니까 중국에게 너무 종속되는 상황이 자신들의 어떤 그 생존에 그 뭐랄까요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장성택 그 총리라고 해야 되나요? 장성택의 그 사형은 친중 세력을 일소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그 결속은 하고 있지만 그 내부에 어떤 껄끄러움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느슨한 관계고 서로의 기싸움이 있는 상태고요. 이쪽 해양 세력이라고 할까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강력하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사실은 그 미국에 패전한 이후로 그 아주 그 미국에게 그 충성스럽다 할 정도로 철저한 동맹 관계를 유지했고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겠지만 정말 충실한 강아지 같은 느낌.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자기 이속을 차리죠. 러시아 원유를 수입한다던가 뭐 이런 건 있긴 합니다만 절대적으로 미국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흐름도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의 결속력에서
이제 저해 요소, 뭐 저해 요소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결속력이 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과 일본의 껄끄러운 관계였었는데 그렇죠. 지금 정부가 예전보다는 어떤 그런 그 관계를 다른 방향으로 쉽게 말하면 그 일본과 더 이제 가까워지려는 어떤 그런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이 방향이 옳은가 그른가는 뭐 그 나중에 더 두고 봐야 될 문제지만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을 때 더더욱 더 이제 한미일의 어떤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사실은 미국이 지금 가장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고 그렇죠. 미국이 원하던 그림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이야기를 지금 양국에서 잘 받아들이고서 가고 있는 거라서 미국이 원하는 흐름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 동북아 정세는. 그 제가 그 듣기로 가장 그 일본에게 우호적인 그 입장을 보였던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라고 들었었는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통령이 바이든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그 일본과의 어떤 밀착 관계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듯하고요. 한국이 그 공조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어떤 자세를 취하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그려왔던 구상이 뭐 어떤간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북아 국가가 미국 간의 이런 강력한 결속이 그 러시아나 중국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쪽에게는 그 사실은 뭐 그 미국이야 뭐 워낙에 그 강력한 공포의 대상이었고 일본도 사실 동북아시아의 패권 국가였었고 대한민국도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위상을 가진 국가로 좀 발돋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세 나라가 더더욱더 이제 찰떡공조를 하게 된다면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뭐 두려움을 품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이 5개 국가가 치면 군사 랭킹으로 6등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맞습니다. 이 5개 국가가 군사 랭킹 6위 안에 드는 국가 5개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한번 그냥 아주 그 뭐랄까요 뭐 세계인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한번 들여다 보면은 그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협에 그 공포심을 느끼고 한미일이 하는 상황인데 달리 그 다른 입장에서 보니까 제3자 입장으로 한미일이 결속한다고 했을 때 그 북중러가 느끼는 어떤 공포심이 더 크지 않을까. 두 개의 공포감을 느껴봤을 때는 이쪽에서 느끼는 공포감보다 그러니까 한미일이 느끼는 것보다 북중러가 느끼는 공포감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 북중러가 주는 어떤 공포감을 우리는 느낄 뿐이지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아 저기가 더 크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군사력과 정교함으로 따져본다면 훨씬 더. 그리고 사실은 한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군사력이 올라가고 있고 자체 군사력까지 올라가고 있어서 예전하고 또 좀 그 상황이 다르니까요. 북한이 그래서 두려워서 훨씬 더 미사일을 더 자주 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생존의 전략으로 결국 핵무기를 택한 것 같은데 핵무기를 택해서 그 북한의 어떤 생존 능력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고 보지만 더더욱 더 이제 한미일을 자극해서 한미일의 결속력이 커지게 되고 또 그것이 또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이 동북아시아의 어떤 긴장이 더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다는 측면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그 베트남에서의 회담을 보면 북한은 핵무기를 지렛대로 미국과의 협상 키로 만들어서 수교를 하고 이랬던 거를 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전문가 말을 들어보니까 그 어떤 무기를 그 가지고 있을 때 확실하게 생존을 이제 도모할 수 있다. 내지는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항상 위정자는 생각을 하는데 역사상 그런 무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핵무기를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공화국의 이 북공화국의 생존이 도모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핵무기가 개발되면서 더더욱 더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더 많은 그 군사력이 동북아시아에 몰리면서 더 위험해지는 상황이 조성된다고 했을 때 하여튼간 그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역사학자들이 주로 하는 얘기인데 위정자들은 어떤 무기를 선점하고 독점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위협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급격하게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은 러시아의 경제와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중국이 없다면 러시아가 과연 수행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팔로가 끊긴 원유를 다 지금 중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인도하고. 근데 원래는 이 두 나라가 앞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별로 좋은 관계는 아니었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그 대치하거나 갈등하거나 그런 관계는 아니었는데 서로를 믿지 못하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그 접하고 있는 국경이 수천 킬로미터의 국경이기 때문에 국경을 맞다고 있는 국가는 사실은 좋은 관계보다는 안 좋은 관계일 경우가 많았었고요. 서로 그 상대방 속마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러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전망되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그 중국의 위상을 가장 그 드높일 수 있는 장면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그 평화 협상을 자기네가 이끌어냈다. 아니면 최소한 그 타협까지 못하더라도 그런 어떤 밑밥을 까는 모습을 전 세계에 보이게 되면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과시할 수 있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그 입장을 끌고 나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시진핑 만나죠. 연속으로 만나서, 푸틴을 만난 다음에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왜냐하면 밖에서 보기에는 누구나 중국은 지금 러시아의 지원 세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하고는 오히려 반대 세력인 것 같은데 만약에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하면 스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스타가 되고 설사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판을 까는 어떤 주체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이 시진핑으로서는 정말로 남는 장사일 듯 합니다. 그렇죠. 얼만큼 자원을 지원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지금 각국에서 중국에 대한 불신감, 혐오감 이런 게 역대치로 지금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80%까지 올라오고 막 그랬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뒤집어 준다면 그 인식을 바꾼 측면에서 국가 위상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미국은 전쟁 세력이고 자기는 평화 세력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큰 건이긴 한데 어떤 미끼를 줘야지 그게 가능할지 가능이나 할지. 그러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화의 장에 중국이 있다. 그리고 그런 판을 중국이 깔았다고 하는 어떤 그런 이미지만 그 전 세계인에게 가긴 해도 뭐 정말 그 경제적 효과로 따질 수 없는 어떤 천문학적인 어떤 그런 이득이겠죠. 그렇죠. 중국에서는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는 마치 그 미국에 대항하는 세계 불량 국가 느낌을 자꾸 미국이 만들어 심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킬 사람들이고 전쟁을 일으킬 대상들이고 세계 질서를 파괴할 존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점차 각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젤렌스키가 오케이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는데. 그렇죠. 제가 보더라도 사실은 어떤 타협점을 찾아내기가 정말로 쉽지 않을 텐데 또 그런 식으로라도 어떤 타협점을 뭐 중국이든 뭐든 평화 협상의 장을 어떤 마련하는 것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정말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젤렌스키나 지금 사실은 보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강경한 자세더라고요. 소식으로 전해지는 거 보면 뭐 이제는 크림반도까지 내놔라 라는 거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물러서지 않겠다. 그냥 육지를 다시 돌려받는 거 외에 크림반도까지는 러시아가 절대 응할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자면 전쟁 이전으로 돌려라 이러면 그거를 러시아가 못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그 평화협상이 사실은 평화협상을 바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하는 좀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 게 또 그런 어떤 국제 정세라든지 그 지정학적인 요소 이외에도 또 하나가 공교롭게도
푸틴 대통령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한 1년인가 2년 뒤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거든요. 네. 거기서 만약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토를 어쨌든 간에 그 빼앗기고 그 빼앗긴 것을 인정하는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은 도저히 재집권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고요. 네. 푸틴 대통령도 러시아 국민들에게 표를 얻고 원래 그 계획대로 그 중심 집권,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면 네. 확실히 우크라이나에서 뭔가를 그 이득을 네. 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더더욱더 협상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죠. 땅을 서로 양보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건 아닌가요? 두 국가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상당히 그 지지도가 약했었는데 전쟁을 그러니까 그 침공을 당하고 그 침공을 당한 상태에서 그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고 네. 철저하게 그 국가 이익을 사수하면서 목숨을 내거는 모습을 보여서 엄청난 어떤 지지도를 이끌어냈는데 만약에 평화 협상이 뭐 벌어지고 거기서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빼앗긴 영토를 러시아에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은 네. 지금까지 그 전쟁 동안 쌓아왔던 어떤 지지도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고 재집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은 정치인 젤렌스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네, 네. 여러분 현재 지금 그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그 우리가 갖는 의미 그리고 현재 상황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이 고맙기도 하고 얄밉기도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에 팔던 석유를 못 팔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팔아야 경제도 돌아가고 전비도 마련되는데 그걸 지금 중국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상당히 싼 가격에 갖고 간 걸로 알려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인도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면서 중국에서 지금 원유 도입 노선을 보면 그 중동에서의 비율은 확 줄고 다른 데에서 확 늘었어요. 그럼 결국 이건 뭐 러시아에서 갖고 왔고 이 정도로 갖고 오는 거는 값을 더 쳐주고 갖고 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러시아가 중국에 조금 예속되게 되는 그런 건 없을까요? 그 예속이라는 표현은 너무 강할지 몰라도 종속 예속 이런 표현이 좀 심할지는 몰라도 그 의존도라고 해야겠죠. 의존도가 훨씬 높아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겠고요. 그런 의존도가 높아지다가 보면 언젠가는 지금 말씀하신 거로 예속이나 종속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공포심을 저 마음 밑바닥에는 가지고 있을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그 러시아 그 기업의 그 채권 발행이 좀 있었는데요. 위안화로 발행했습니다. 위안화로 발행한 그러니까 위안화는 위상이 상당히 올라와 있게 되고 그 달러 대비 그 위안화 결제 비중이 점점 늘어나는 거고 최근에 늘어나는 거에 상당 부분은 러시아를 통해서 그러니 러시아가 지금 달러의 스위프트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그렇죠. 결제권에서부터 제외됐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밖으로 통로로 나오려니까 좀 위안화를 통해서 지금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과연 러시아 국민들이 좋아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그런 근원적인 불안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 그 러시아가 대립하고 대치한다고 했을 때 그래도 미국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주 떨어진 곳에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그 피해란 것이 그 올 때 시차가 있고 어떤 그 거리감이 있는데 중국이야 러시아와 딱 붙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을 대신하는 어떤 열강으로 그 중국이 자리매김된다면 미국과 대립할 때의 상황보다 중국과 어떤 대립하는 상황이 러시아로서는 더 뼈아픈 상황일 수 있겠죠.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랑 적대하는 어떤 그 대제국이 뭐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 있을 때 느끼는 공포심하고 바로 우리랑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상황. 그것도 그 국경도 뭐 몇백 킬로미터가 아니라 몇천 킬로미터로 돼 있을 때 상당히 위정자로서는 상당히 큰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중국은 러시아하고 합작하는 게 하나도 나쁜 게 없는 게 자기네들이 부족한 기술 부분, 즉 군수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면 상당히 많은 걸 줘도 상관없다 이런 톤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중국에게 뭔가 군사 기술을 넘겨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처해 있는 위기 심도를 볼 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나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유가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싸게 할인해서 지금 이미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 가격이 떨어지면 할인 폭도 더 커져야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현재 이거보다 가격이 더 떨어진다면 러시아 경제 체력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좀 궁금한데요. 사실 러시아가 잘 버텨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러시아 금융을 재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 장관인데요. 나비 뭐였던가요? 그러니까 그분이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의 최근 10년 동안 러시아의 기본 체력을 키워왔는데 그래서 지금 잘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이 장기화됐을 경우에 군사력이나 정치력에서는 장기전에 잘 대비가 돼 있을 텐데 러시아의 산업 구조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3차 서비스업보다는 다 1차 산업 석유를 캐고 석유 이런 거에 돼 있기 때문에 푸틴이 구사하고 있는 것보다 더 길어지게 된다고 했을 때 경제 체력에서 결국은 가장 큰 허점을 드러내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연자원 가격이 급락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을 때 급격하게 체력이 고갈될 가능성은 있겠죠. 최근에 조금 그것과 관련된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오펙 국가들의 균열점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감산에 동의를 해놓고 자기네들은 증산을 조금씩 하고 그런 모습 사우디와 조금 척을 지는 그런 약간의 양상들이 나타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오펙의 합의가 깨져서 그리고 또 이제 세계 경기가 요즘에 이제 뱅커런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진짜 조금 더 현실화돼 가지고 유가가 떨어진다면 러시아가 상당히 견디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국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국민들의 불만은 그러니까 내핍 경제라고 하죠. 내핍, 그러니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버티는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워낙 극도로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어봤고 어떤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게 봉쇄하고 이게 차단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어서 내부 반란이나 봉기 혁명이 일어날 수 있게 유도해서 러시아를 거꾸로 들였다는 생각은 제가 볼 때는 좀 환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몇 달 전에 푸틴 대통령이 부분 동원령을 내려서 30만 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 서방 언론에 상당히 저항하는 러시아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상당히 탈출했다는 톤의 이야기 그리고 유럽 지역으로 많은 러시아 엔지니어들이 도망쳤다. 그 스카우터들이 지금 그 사람들을 뽑으려고 난리다. 이런 뉴스도 유럽발로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분명히 있고 내부 불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긴 했지만 그것이 과연 푸틴 체제의 기반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것이었는가 했을 때는 상당히 회의적이고요. 그런 면에서 러시아가 당시에 30만 명 부분 동원령을 시행하면서 있었던 반발을 서방 언론이 좀 그러니까 부풀린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전쟁 이후에 일본 방송에서 보니 푸틴의 지지율이 80%까지 올라갔다는 걸 제가 봤는데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지지율이 높습니까? 지지율이 높고요. 그리고 경제 타격이 가장 가시화되는 게 예를 들어서 생필품 을 보급하고 사는 것인데 현지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러시아 슈퍼마켓에서는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소위 말해서 먹는 것 빼고 생필품은 제작된 재화 물건 같은 경우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워낙 압도적으로 예, 예. 많으니 그렇게 중국하고 좋은 관계여서 중국도 어차피 재고도 많고 팔 데도 없는데 뭐 러시아가 사준다면 너무 땡큐니. 그래서 처음에 그 서방과 그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 그 딱 그 뭐랄까 그 바란 바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채소라든지 어떤 우유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생필품이 통통 비어 있는 러시아 슈퍼마켓을 생각했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서방 소비재 그 사업체겠죠. 이런 스타벅스가 빠져나오고 코카콜라가 빠져나왔을 때 러시아 사람들이 상당히 좀 뭐랄까요 그 고통스럽지 않겠는가 했는데 뭐 곧바로 뭐 대체제가 나와가지고 뭐 짝퉁이겠지만 뭐 스타스 커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러시아 고유의 또 코카콜라 그 대용품이 나와가지고 변호 그 차이점을 못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또 오히려 그런 그 제재를 그 주도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인데 영국 그 슈퍼마켓이 오히려 듬성 해주고 그 예를 들면 채소 가격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그 손뜻 그 서민들이 그 사지 못하고 얼마나 그 일반적인지 모르겠지만은 끼니를 굶는 그 넘기는 그 영국 그 민간인들이 많다고 했을 때 지금 오히려 경제적인 타격이 러시아보다는 영국 같은 나라에 더 된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영국의 타격이란 것이 뭐 전쟁 탑보다는 이 그 브렉시트에 따른 여파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면에서 그 제재를 주도했던 유럽 특히 영국이 오히려 러시아보다 더 지금 힘든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야 참 이게 그 국제 정세라는 것은 정말 함부로 예측할 게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네 오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아까 지금 약간 짝퉁 짭 요즘 젊은이 말로 짭 어떤 데서 봤는데 러시아의 물건 거의 짭이다. 왜냐하면 만들기는 여러 가지를 다 만드는데 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다 만드는데 제대로 된 게 없다. 특별히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얘기하면서 와, 이 껍데기는 진짜 무슨 람보르기니 같이 무슨 벤츠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실제 사용해 보면 되게 여리하다 제품이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전통적으로 소비재보다는 원자재, 전자재라든지 중화학공업 쪽에 항상 투자해왔던 어떤 그런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비재를 잘 만들려면 아기자기하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뭐 국민성도 거기에 별로 이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원래부터 만약에 그런 풍족한 소비재를 가지고 그 평안한 생활을 해왔다고 하면은 좀 어려워지면 막 불만을 터뜨릴 텐데 원래부터 이제 힘든 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뭐 이 정도야 뭐 문제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이제 거의 전장이 특별히 동부부터 남부까지는 전장이 되어 있는 건데 러시아는 그러면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전쟁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민간인들은 모를 정도인가요?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언론 통제를 하면서 전선의 그 전황 보도가 사실은 그 정확하게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단지 전선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영웅이 열심히 싸우다가 뭐 숨졌다 이러니까 영웅화하는 어떤 그런 정서를 자극하는 것은 그 상황 그 보도가 되는데 그 외의 어떤 상황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기도 하고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애국심이란 것이 그러니까 이 침공한 나라가 애국심을 따진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서방에 맞서서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그 차원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를 자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전쟁의 그 부정적인 측면들은 철저하게 언론 통제로 감추고 하니 러시아 일반 국민들은 뭐 잘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런 전쟁은 우리가 침략한 것이라기보다는 미국의 침탈에 맞선 정당한 자유권 그 발동이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이런 그 정부의 전략이 잘 먹힌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외국 사람이 가면 인터넷이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예를 들어 그 우리가 여기서 보던 인터넷으로 마음껏 보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서 VPN이라는 뭐 가상망을 통해서 보거나 막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도 그런 성향이 있나요?
그리고 뭐 이런 그 정보 차단은 뭐 늘 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지금도 그렇다고 하는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하게 쓰면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달라졌었는데 얼마 전에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하는 네. 표현을 써야지. 이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은 극단적으로는 뭐 징역형까지도 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런 식의 언론 통제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간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러시아 내부의 어떤 그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바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바라는 게 뭘까요? 러시아가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그 세력권,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가 강대국이고 그 다음에 강대국에게는 세력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 세력권을 침탈해 오는 것은 바로 우리 본토를 그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그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면서 더 이상 그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겠죠.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예, 예. 우리를 자극하지 말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세력권이란 게 그 소련 시절에는 동유럽 전체였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은 동유럽 전체는 뭐 당연히 아니고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였거든요. 근데 이 우크라이나의 정권이 친서방 정권이 되고 공공연하게 그 나토에 가입하겠다. 유럽연합에 가입하겠다.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 아예 헌법에 나토 가입을 기정사실화하는 어떤 그런 식으로 된다고 했을 때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일반 러시아 국민들도 이것은 분명히 미국의 그 힘이 작용하는 농간이다. 네. 결국은 우리 러시아의 세력권에 들어오고 결국 우크라이나가 그 미국의 그 관할로 넘어가게 되면 직접적으로 또 그 미국의 침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네. 된다라고 하는 공포심 내지는 어떤 위기감을 네.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가 그 우크라이나 동부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 이런 주민들이 친서방 그 우크라이나 정부에게 부당한 침탈을 받고 부당한 탄압 받았다. 그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또 생각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전쟁이 끝날까요? 예. 어떤 신호들이 있어야 끝난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여기서 보면 이제 제 역사가로서 제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다 네. 무장해제하고 할 수 있는데 역사가의 장점이란 게 뭐냐면 네.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네.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구하기가 쉬워지고 원인을 찾아내기 쉬운데 미래에 어떻게 되는가를 네. 예측하려고 하면은 그럼 우리 결과를 아는 상태에서 연구한다는 역사가의 장점이 사라지는 상태인데요. 네. 저는 저거든 지금 찻대고 맞대고 해포대고 하는 것일 텐데요. 아니 뭐 예.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어떤 계기나 근거가 있어야 이 도대체 이제 끝을 향해 갈 건가 이게 예. 궁금한 거죠. 그 신호들이 예. 저희들은. 네. 그러니까 이게 제 나름대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결론은 참 우크라이나가 좀 불쌍하고 가엾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그 러시아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졌을 때 네. 결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그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종결되면서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쟁을 계속 하자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를 또 제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그 뭐랄까요 정가를 올리고 러시아를 위기에 몰아넣어서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그 판을 깔아준다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상황이 지금 예상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중국이 그 편을 든다면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 편을 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해 관계를 조정할 때 러시아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또 우크라이나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결사항전하겠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의 어떤 피해는 계속 늘어나기 마련이고요. 네. 지금 그 좀 단편적인 정보를 듣자 하니 네. 우크라이나의 그 가용
그 군사 자원들, 인력 자원이 사실 지금 그 거의 그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상태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군인으로 차출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예, 그래서 점점점 이제 그 고연령층과 저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야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억울하고 분노에 차 있고 러시아가 미워서 계속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되고 정말 힘들어지고 더더군다나 내 어린 아들 그리고 이미 나이가 들었던 뭐 그 중년층의 우리 뭐 아빠 내 남편이 결국 군복을 입고 전선 차출되는 상황이 되면은 과연 지금과 같은 어떤 결기를 계속 보일 수 있을까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럼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면 전쟁이 최대한 오래 끌어지는 게 최악의 상황일까요? 그렇죠. 예. 그 우크라이나로서는 가장 이제 힘든 상황이겠고요. 그렇다고 또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전쟁이 끝나고 한다는 것도 결국은 이제 강대국끼리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이해관계 조정일 텐데. 그렇죠. 우리 남북한도 사실은 마지막 그 휴전 협정 때 남한은 없었죠. 예.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미국 아니면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대타협이 이루어져서 평화 협상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의 국가 이익이 보장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게 보여서 이래저래 참 그 안타깝고 좀 가엾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결국은 서구로 받아들여주고 나토에 가입시켜주고 뭐 이렇게 유럽의 일원으로 되어주고 예를 들어 유로화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해주고 대신에 땅은 이만큼 포기하고 저쪽으로만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저기까지가 이제 러시아는 뚜렷한 선 대략 뭐 이런 정도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영토가 그 퍼센트로는 20%에 불과하지만은 전체 그 우크라이나 국가의 핵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지도부가 현실적인 입장을 택해서 뭐 지금 러시아가 차지해주고 있는 영토를 그냥 인정해주고 평화를 가져온다고 했을 때 그 뒤에 또 이제 국가를 재건해야 될 텐데 핵심적인 것을 다 내주고 그러니까 간과 뭐 어떤 뭐랄까요 이 위장 같은 걸 다 내주은 상태에서 건강을 또 되찾아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좀 결국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영토가 초토화됐는데 그 재건 비용을 누가 대주는가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과 그 유럽 연합이 지금처럼 그러니까 무기를 대주는 뭐 그런 그 식으로 철저하게 뭐 이렇게 건설 비용을 대주면서 우크라이나의 어떤 국력을 원상복귀하는데 협조할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게. 네, 만약에 그게 없으면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난 후에 상처를 고토를 회복하든 하지 않든 어마무시한 내분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 면에서 참 국제 정세가 얼마나 그 비정한가를 느끼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그 무기를 대주고 있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보면은 독일에 맞서서 소련이 싸우고 있을 때 미국이 또 무기대여법으로 엄청난 소련에 그 무기나 물자 지원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게 외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자꾸 금액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거 다 계산 어딘가에 저장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그러니까 이 미국이 그 외상으로 그 소련 및 러시아에게 무기를 빌려줘서 그 무기를 가지고 소련이 그 나치 독일을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외상이기 때문에 그 뭐랄까 그 공짜로 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다 받았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소련이 냉전 시대 때 아니 우리는 피 흘려 싸웠고 미국은 너희는 돈 대준 건데 너희들 우리 사정을 봐줘가지고 뭐 감액하거나 탕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벌써 상당히 그 질질 끌었었는데요. 제가 정확히 그 연도는 기억나지 않는데 결국은 그 러시아 연방 오늘날 그 옐진과 푸틴의 러시아가 그 소련 시대의 무기대여법 그 부채를 승계했고 받았고 푸틴 대통령 임기 중에 그걸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941년부터 45년까지 받았던 그 그러니까 공짜 무기를 한 그 70년
뒤에까지 계속 갚았다는 얘기죠.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가 지금 서방과 그 미국의 무기를 받아서 지금 격렬하게 저하고 싸우고 있는데 뭐 승리하든 아니면 뭐 패배하든 패배하면 이건 뭐 안 될 것이고 그 승리하다 아니면은 그 적절한 타협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이후에 지금까지 받았던 원조를 미국과 서방이 탕감해 줄까라는 생각은 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빚을 갚는다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그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제 몸이 완전히 지금 그 허약해진 상태였었는데 뭐 피 뽑아가지고 매혈하면서 그 빚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역시 이번으로 전쟁에 발발했던 우크라이나 땅은 미래 전망도 밟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참 그래서 참 국제 정세에서 이 현실과 이상이란 게 정말 항상 이 모순이란 게 후대의 역사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침공을 당해서 목숨을 내걸고 결사항전했던 용감한 대통령으로 평가할지 아니면은 그 강대국과 강대국이 마주치는 이해관계 속에서 제대로 그 생존 전략을 찾지 못해서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던 우둔한 대통령으로 평가할지 자목 궁금하긴 한데요. 이상적으로 보면은 용감한 대통령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선택을 잘못한 약소국의 그 국가 지도자로 자리매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수습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국력이 어떤 방향으로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어떻게 그 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못하신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그 최근에 제가 보면서 가장 놀랍기도 하고 혀를 끌끌 찼던 기사가 뭐냐면요. 이제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하게 그 저항을 하고 있는데 영국 국방부에서 그 러시아군의 어떤 그 공세가 너무 소모적이어서 삽을 들고 돌격을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 기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지금 소총이라든지 화기를 들지 않고 그 삽을 들고 공격하는 어떤 인해 전술을 쓰고 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 기사를 그 거르지 않고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인용해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영국 국방부가 일종의 그 전쟁 수행의 어떤 프로파간다거든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면서 조금 그러니까 물론 그런 그 기사가 나왔을 때 아마 분명히 클릭수는 올라갈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뭐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또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혐오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웃긴 놈들을 하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기사를 그 걸러내지 않고 여과 없이 그 보도할 때 우리나라 언론의 그 뭐랄까 공신력이 장기적으로 어떤 저하된다고 보는데요. 역사학자로서 그 이거는 그 이런 전례가 있죠. 항상 옛날 소련이 영화를 보면은 독일군과 싸울 때 소총도 없이 총알만 들고 달려가다가 그 죽어 있는 아군 병사 손에서 소총을 들고 꺼내서 다시 돌고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영화가 바로 이제 에너미 앳 더 게이츠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동건 씨와 오다기리 조가 주연했던 그 마이웨이라는 영화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냉전 시대 때 그 소련군 러시아군을 그러니까 무시하고 폄하하는 어떤 이미지가 지금 그대로 또 2023년에 살아남아서 러시아군은 삽들고 돌격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아무리 러시아가 믿고 그 혐오스럽다고 하더라도 좀 그 뭐랄까 좀 사태를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노력은 일반인도 해야 되겠지만 세계의 여러 곳에 귀중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언론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 그런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싶은 바를 보려고만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려고 노력하자.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저희 증시각도기 TV에서 사실은 저 경제와 투자를 다루는 증시각도기 TV에서 우리 유한수 교수님을 모시게 된 거는 예. 현재 상황을 정확히 봐야 투자 시계가 명확해진다는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하려면 항상 편향이 발생하거든요. 투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흘러가거나 이러는데 근데 그게 심하면 투자에 굉장히 큰 실패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려고 항상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한석 교수님 나오셔서 벌써 이미 그 작년에 얘기해 주실 때 이거 전쟁 쉽게 안 끝나겠구나, 우리는 그런 잠정 결론은 가지게 됐어요. 그 대담을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와서 보면 우리가 유효한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우리 유 교수님 덕분에 그런 시각을 가져서 이 전쟁이 빨리 끝나니 끝날 거를 예상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 작년보다는 그러면 어떻게 계속 길어질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뭔가 이제는 1년이 지났는데 어디 지점에서 뭔가 합의든 이런 것들이 이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건 뭐랄까요? 그 바람이 섞인 예상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올해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좀 타협이 이루어지고 하면서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휴전 형태로 긴장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떤 직접적인 교전 행위는 끝나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해결책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시진핑이 가거나 뭐 이래서 드라마틱하게 확 풀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금 그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면은 휴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놓고 대치하는 상황. 근데 그 상태로 시간을 끄는 거죠. 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간 지쳐야 되겠죠, 서로 간에. 그러니까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바로 또 이제 종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한반도처럼 휴전은 이루어졌는데 종전은 되지 않은 상태. 저희가 종전이 안 된 거죠. 이런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나마 그게 일단 그렇게 되면 시중에서는 휴전을 종전 비슷한 느낌으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긴 할 테지만 그 지역은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는 그렇죠. 일단 뭐 휴전이 되면은 그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는 비극은 줄일 수 있는데 이 종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되면서 러시아로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로서도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기는 힘든 이런 상황이 되겠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전쟁에 대해서 어떤 균형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쟁의 과정과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도 또 다시 한번 상기하시게 되셨을 것 같고, 또 투자자로서 언제 전쟁이 끝날 것인가에 대한 감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들으면서 대략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세계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 2022년도를 휘감았던 가장 경제적으로 큰 이슈인 인플레이션 이슈는 이 전쟁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에게 좋은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신 상명대학교 유한수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도기 아카데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